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탑동으로 일하러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무척이나 더웠던 1987년 5월. 그 시절 나는 개였다.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단어 중 가장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말하자면 개였다. 그 무엇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목을 맬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몇 벌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을 챙겨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너무 자주 사라지다 보니 가족들은 어차피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 걱정도 되지 않았다. 강릉으로 해서 부산까지 14박 15일의 긴 방황 끝에 선배들이 제주도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작정 찾아갔다.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오후 5시 무렵으로 기억한다. 살짝 소나기가 지나간 회색빛 하늘, 내륙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냄새.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여 동안 나를 괴롭히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다.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선배들의 집은 북제주의 화곡동으로 기억한다. 일주일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다. 그 시절 탑동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다.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까? 그 시절 제주도에서 젊은 서울 남자들의 인기는 꽤 좋았다. 탑동 아무 곳에서나 술 한잔 마시고 있으면 제주도 여자들의 헌팅이 많았다. 지역 비하 발언이 아니라 당시 현실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술만 마시고 지내다 보니 수중의 현찰도 떨어졌다. 그렇다고 집에다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어서 선배들의 막노동을 따라다니기로 했다. 막노동이라고 해도 정확히 말하자면 대형 건물 앞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설치해주는 상당히 전문적인 막노동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빼고는 편했다. 비가 오면 쉬고 일이 일찍 끝나기도 했다. 당시로는 내 나이에 상당한 금액이었던 월급 120만원.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 120만원은 매우 큰 돈이었다. 6시에 일이 끝나면 샤워 후 탑동에서 술 한잔 마시고 45만원짜리 전셋집에 들어 잤다. 운 좋은 날에는 모텔로 가기도 했다. 왜 모텔로 갔느냐고? 상상에 맡기겠다. 그리고 그 당시 제주도에는 정말로 45만원짜리 전세가 있었다. 7월 초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 우리 팀원 모두는 함덕 골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다. 6시에 기상에 밥 먹고 냉커피 한잔 마시고 소형 발전기와 용접 도구를 챙겨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용접을 했다. 그러던 중 태풍 때문에 3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현장 숙소에서 술만 마시며 지내던 어느 날, 태풍 끝자락에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그날, 바깥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우리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수지 비슷한 곳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저수지의 마을 이장의 장남 오토바이가 있었고, 이장의 장남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구조대와 경찰이 와서 저수지를 뒤졌지만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보자고 하고 저수지에 물을 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성인 무릎 정도까지 물이 빠진 저수지를 뒤져보았으나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다. 다들 한바탕 해프닝으로 생각하며 이장의 아들도 조금 문제가 있었기에 다들 배 타고 몰래 목포에 간 것으로 생각하자고 했다. 이장도 며칠 더 기다려보자며 나름 안심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5일쯤 지났을까? 그날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하고 한바에서 낮술이나 할까 고민하던 중이었다. 다른 팀 멤버 한 사람이 저수지에서 굿을 한다며 구경 가자고 했다. 막걸리에 떡이나 얻어먹자며 제안해서 마침 할 일도 없던 우리 팀원들은 모두 저수지로 굿 구경을 갔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팔에 닭살이 돋으며 생생히 떠오른다. 무당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였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그건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참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장의 아들이 목포에 없다고 하며 이장은 분명히 저수지에 아들이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수지에 물을 빼고 수색을 해도 아들이 없자 수소문 끝에 전라도 광주 쪽에서 용한 무당을 데려왔다고 했다. 저 무당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잘 달래주는 무당이었다. 어제 와서 이장의 아들 오토바이를 보더니 아들은 지금 저수지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장이 저수지 물을 다 빼서 확인했다고 하자
무당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장은 그럼 우리 아들을 찾아줄 수 있느냐? 라고 물었고, 무당은 내가 찾아주겠다 해서 지금 굿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말이다. 굿은 별다른 것이 없었다. 작두를 탄다든가 돼지를 거꾸로 매단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다. 그저 흰 소복을 입고 저수지 쪽으로 조용히 방울을 흔들며 뭔가 주문을 외우는 듯했다. 그때 무당의 표주박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 든 것은 분명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팀원들과 나 모두 표주박 속 머리카락을 보고 경악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고 무당은 이미 다음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무당은 큰 소리로 땡겨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는 나이가 많은 그녀의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강렬함이었다. 잠시 멍하니 있었더니 다시 외쳤다. 너희들도 같이 땡겨. 순간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우리 팀원들과 몇몇 사람들이 흰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끈은 상당히 두꺼웠지만 저수지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당기고 있는 느낌이었다. 10명 정도 되는 성인 남자들이 온 힘을 다해 끈을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당은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아무것도 생각 허덜 말고 너희들은 땡기기마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당의 그 말에 힘을 더 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그는 어느 순간 팽팽함을 잃고 점점 우리 쪽으로 당겨지기 시작했다. 매듭이 보이고 끈에 묶인 매주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와 함께 나타난 것은 매주에 걸린 이장의 아들이었다. 팅팅 부른 그의 사체가 매주와 함께 올라왔다. 눈도 감지 못한 채 머리카락이 매주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우리 팀원들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벌벌 떨기만 했고 심지어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무당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용히 방울을 흔들었다. 그 모습이 더 기괴했다. 이장의 아들의 사체는 태풍과 저수지의 물살에 휘말려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장의 아들이 매주와 함께 저수지에서 끌려 올라왔을 때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들의 사체는 물에 오래 잠겨 팅팅 불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매주에 단단히 박힌 채 엉겨붙어 있었다. 무당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방울을 한 번 더 흔들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한 곳에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미 물에 불어 터진 사체의 상태를 생각하면 오래전 익사한 것으로 보였지만 몸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너무도 생생했다. 마치 저수지 속에서 갓 끌어낸 것처럼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무당이 표주박을 들어 사체의 얼굴 쪽으로 가져가더니 이장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여.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장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모두 이장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때 사체가 갑자기 움직였다. 몸이 뒤틀리면서 손이 경련을 일으키는 듯 보였다. 누군가 저거 봐. 하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뒤로 물러났다. 사체의 눈이 조금씩 열렸다. 이미 썩어가고 있어야 할 동공이 선명한 빛을 띠며 주변을 바라보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춥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무당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방울을 흔들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장은 갑자기 사체를 끌어안으며 내 아들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체의 입에서 다시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그 음성은 너무나도 뚜렷했고 주변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사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듯했으나 눈은 무당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당이 갑자기 방울을 놓으며 크게 외쳤다. 놔. 저건 네 아들이 아니여. 그 순간 사체가 이장의 팔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살을 파고들었다. 이장은 비명을 지르며 사체를 놓으려 했지만 그 소나기 힘은 마치 철제 집게처럼 강력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사체가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이장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급히 나서 이장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사체의 힘은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국 무당이 옆에 있던 젊은 남자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그걸 가져와. 젊은 남자는 재빨리 괴짝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무당에게 건넸다. 그것은 커다란 흰 천이었다. 무당이 그 천을 사체 위로 덮으며 방울 대신 손으로 강하게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물러가거라. 사체는 그 순간 더 격렬하게 몸을 뒤틀었고 천 밑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천 아래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천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며 안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나 무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손을 내려치며 계속 주문을 외웠다. 잠시 후 천 아래의 움직임이 멈췄다. 무당은 천을 걷지 않고 이장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이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무당의 말을 따랐다. 사체는 그대로 천에 쌓인 채 다시 저수지로 끌려갔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 없이 숙소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나는 팀원들과 다시는 그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매번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저수지를 멀리서 한 번씩 쳐다보곤 했다. 저수지 위에는 아무것도 떠 있지 않았지만 물이 출렁이는 소리는 어쩐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난 것 같았지만 몇몇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후에도 저수지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저수지 근처에서 자꾸 알 수 없는 발소리를 듣거나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다. 어떤 이는 한밤중에 저수지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꿈을 꾸고 놀라 깨어났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난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부적회담. 우리 집은 나와 누나, 그리고 부모님까지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살던 집이었다. 방은 두 칸이었고 누나랑 나는 같은 방을 썼다. 내가 중학생이 되면서 나는 부엌에서 잠을 잤다. 누나랑 같이 방을 쓰기엔 둘 다 너무 커버려서 서로 불편했다. 아버지는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이사를 결심하셨고 창원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 번화가 길 건너편의 아파트라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매물이 싸게 나와서 아버지는 저축했던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그 집을 구입하셨다. 앞에 사람들이 2년 정도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싸게 팔고 이사를 했다고 한다. 이사 며칠 전부터 청소도 할 겸 어머니랑 누나랑 그 집을 찾았다. 벽지도 깔끔하고 셔파란 가구 있던 곳 밑에 먼지만 치우면 될 것 같았다. 어머니는 도배는 안 해도 되겠네라며 좋아하셨다. 정말 벽지는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다. 다만 몇 개의 못만 박혀 있었을 뿐이었다. 이사 가는 집은 방이 3칸이었다. 드디어 내 방이 생기는 것이었다. 나도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 너무나 기뻤다. 가장 먼저 내 방이 될 곳을 찾아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넓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방문과 천장 틈에 하얀 종이에 빨간색으로 적힌 부적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며 누나 방에 들어갔다. 누나 방도 문 위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 안방도 마찬가지였다. 이걸 왜 붙여놨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방에서 문을 열면 현관과 거실이 보이고 내 방 뒤쪽은 세탁기랑 보일러가 있는 뒷베란다였다. 참고로 집은 1층이었다. 방마다 이상한 거 붙어 있는데 이게 왜 붙어 있지? 찝찝한데 떼버릴까? 라고 말하자. 부적이면 잡귀를 쫓는 거잖아. 굳이 뗄 필요 있겠니? 그냥 놔둬 라며 엄마는 대답했다. 유일하게 부적이 붙어 있지 않은 곳은 거실밖에 없었다. 그날 그렇게 청소만 하고 이틀 뒤 주말에 이사를 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침대라는 걸 가지게 되었고 컴퓨터와 새 책상까지 생겨서 정말 날아갈 듯 기뻤다. 침대는 머리 쪽이 뒷베란다 쪽으로 향하게 위치를 잡았다. 침대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밖에 놓을 수 없었다. 침대에 누우면 바로 내 방 문이 보이고 그 위에 부적이 보였다. 좀 거슬리긴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새 책상과 컴퓨터를 바라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고된 이사를 마치고 첫날 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일찍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피곤하여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고양이 소리는 한 마리가 아니었다. 고양이는 시간이 갈수록 모여들었다. 우리 집 1층 뒷베란다 밑쪽에 고양이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듣기 싫은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귀를 막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렇게 밤에 고양이들에게 시달리다가 일어나니 이사 몸살과 피곤함이 겹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이사를 했다고 친구에게 자랑을 했고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조그만한 토끼 한 마리를 들고 왔다. 친구는 선물이라고 했다. 난 슈퍼에서 라면 박스를 구해서 그 안에 토끼를 넣었고 거실에 놓아두었다. 그렇게 친구는 돌아가고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웬 토끼냐며 냄새가 난다면서 다시 가져다 주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셨다. 난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친구에게 토끼를 보내줄 생각이었다. 그날 밤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난 박스 안을 보고 너무 놀랐다. 토끼가 죽어 있었다. 토끼를 잡았을 때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토끼 시체를 땅에 묻고 찝찝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여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친구들이 놀러 왔나? 라고 생각하며 현관문에 키를 꽂았다. 갑자기 떠들던 소리가 또 끊겼다. 난 문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문 앞에 서 있었다. 순간 다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 여자 목소리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난 키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집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노력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컴퓨터를 하다 어느덧 11시가 되었다. 혼자 다음 날의 학교 시간표를 보며 책을 챙기고 자리에 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양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듣기 싫은 고양이 소리. 난 쫓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이사하면서 버리려고 모아둔 옛날 수저랑 젓가락을 모아둔 곳에서 숟가락을 하나 들고 뒷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다소곳이 앉아서는 우리 집을 바라보며 야옹거리고 있었다. 고양이한테 소리를 쳤다. 솔직히 고양이를 원래 싫어했지만 밤에 번뜩이는 눈으로 날 쳐다보는데 굳이 숟가락을 던져서 내쫓고 싶지는 않았다. 소리치면 도망가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소리를 냈다. 그래서 나는 있는 힘껏 숟가락을 던졌다. 난 것만 주려고 했는데 고양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버렸다.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듯한 고음을 내며 옆으로 넘어지더니 바로 다시 일어났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머리에 피를 흘리며 날 쳐다보는 건지 우리 집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울기 시작했다. 그때 저기 끝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설렁설렁 걸어와서 그 고양이 옆에 나란히 앉더니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같이 울기 시작했다. 피 흘리면서도 울어대는 그 고양이들 때문에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고양이 때문에 부모님을 깨웠다간 욕먹을 것 같기도 해서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침대로 와서 누웠다. 그렇게 눈을 감고 얼마나 지났을까? 잠이 들었다. 꿈속이었다. 근데 나는 내 방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정말 신기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난 똑같이 내 방 침대 위에서 잠을 깼다. 원래 사람이 꿈을 꾸면 진짠지 꿈인지 구별을 못하는데 그땐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뭐 때문인지 난 일어나 내 방의 방문을 열었다. 난 얼어붙었다. 거실에는 관이 하나 놓여 있었다. 난 멍하니 서서 그 관을 쳐다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관 뚜껑이 스르르 열리더니 웬 여자 한 명이 정말 힘겹게 관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일어선 그녀는 거실에서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내 방 쪽을 바라볼 때 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돌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내가 안 보이는 게 분명했다. 나는 내 방에서 계속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 웃는 모습은 얼굴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탈을 쓴 것처럼 말이다. 억지로 지어내는 미소. 그 표정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거실을 계속 돌아다니는 그 여자. 그때의 그 공포. 나를 보지는 못하지만 난 그 공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난 잠에서 깼다. 참 더러운 꿈이었다. 말 그대로 기분도 더럽고 짜증이 났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간간히 고양이 소리를 들으며 이젠 익숙해지던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그날 밤도 난 꿈을 꾸었다. 그 더러운 꿈이었다. 난 똑같이 꿈속에서도 내 방에 있었다.
그날 역시 난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고 난 내 침대 위에 있었다. 설마 있겠어? 없을 거야. 난 내 방 문을 조금 열고 빼꼼히 거실을 쳐다봤다. 관은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있었다. 그때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여전히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모님 방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문 앞에 달라붙어서 한참을 있었다. 얼마나 있었을까? 다시 뒤를 돌아 누나 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누나 방 쪽으로 가는데 내 방 시야에서는 누나 방의 방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난 궁금한 마음에 내 방문 밖으로 머리만 살짝 내밀었다. 그 여자는 누나 방 방문에 붙어 여전히 서 있었다. 그 순간 그 여자와 내가 눈이 마주쳤다. 처음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말이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가 보이는 거다. 라고 바로 알아챘다. 그리고는 환희에 찬 미소로 내 방 쪽으로, 마치 일본 기모노를 입는 여자들이 걷는 걸음으로 내 방 쪽으로 다가왔다. 난 너무 놀라서 잡고 있던 문고리를 놓치며 내 방 안쪽으로 넘어졌다. 그녀는 내 방의 방문틀 앞에 서서 들어오지는 않고 그 짜증나는 표정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계속 돌리고 있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미친 듯이 눈동자를 돌리고 있었다. 난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눈동자를 굴리던 여자는 다시 입꼬리를 내리며 억지 미소를 띠면서 다시 거실을 돌고 있었다. 난 기어가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닫았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난 잠에서 깼다. 더러운 꿈에서 일어났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다. 그 후 또 몇 달간 아무 이상도 없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한동안은 그 여자의 꿈은 꾸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당시 보험회사를 다니셨고 아버지는 모 대기업을 다니시며 두 분 다 바쁜 맞벌이 부부였다. 그런 꿈 이야기를 한다 해도 공부나 하라며 잔소리가 날아올게 뻔했다. 아버지는 그때 노키아 휴대폰을 가지고 계셨다. 그 당시 휴대폰은 130만 원 정도 했었고 어디에서나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지 신기했다.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아버지는 왠지 멋져 보였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신다고 밖으로 나가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기가 어디 있냐며 물었다. 어머니는 무선 전화기를 종종 집에서 어디 두었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았다. 난 아버지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다. 소리가 들리는 쪽을 찾아갔다. 거실 소파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분명 소리는 나는데 보이지가 않았다. 구석구석 찾아보는데 소파 등받이와 쿠션 틈에 집 전화기가 끼어 있었다. 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다. 내 눈앞에 소파에 꽂혀 있는 집 전화를 누군가 받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내 눈앞에 있는 수화기에서 뭔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난 멍하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내가 몇 달 전에 현관 앞에서 듣던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여자의 소리였다. 난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지고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내 책상에 앉아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건 꿈이 아닌데. 대체 뭐야? 무슨 일이야? 분명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닌데 분명히 누군가 받았는데. 혼선된 걸 수도 있잖아. 갑자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난 순간 깜짝 놀랐다. 엄마한테 전화기는 소파에 있다고 말하곤 곧바로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잠들기가 무서웠다. 그 여자가 또다시 나올 것 같았다. 그렇게 무서움에 떨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내 방 안에 있었고 집은 조용했다. 안 나갈 거야. 절대 문 안 열 거야. 혼자 그렇게 침대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고 좀처럼 나는 현실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빌어먹을 꿈에서 빨리 깼으면 했다. 그렇게 계속 혼잣말을 되풀이하다 마음이 조금 진정된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다. 난 뒤로 넘어졌다. 그 여자는 내 방문에 바짝 달라붙어서 눈동자를 계속 굴리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는 뒤로 돌아 거실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녀는 처음으로 거실 소파에 사뿐히 앉았다. 그녀는 입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 듣던 그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기분 나쁜 조잘거림을 시작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난 꿈에서 깼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역시 내 이야기를 무시했다. 나는 공부를 못하지 않았다. 반에서 늘 10등 안에는 들었었다. 하지만 우리 누나는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었다. 내 성적 따위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드리지는 못했다. 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왜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그 후 몇 달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6개월이란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잊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고양이 울음소리 따위는 그때마다 이어폰을 끼고 자는 걸로 해결했다. 누나랑 부모님께 고양이의 소리 안 들리냐고도 물어봤지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리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내 방에선 더럽게 잘 들리는데 말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 1시쯤 집에 들어오시더니 거실 소파에 바로 쓰러져 버리셨다.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쳐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나도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다. 꿈이다. 그 빌어먹을 꿈. 다시금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역시 가만히 앉아서는 그 꿈이 깨지 않았다. 난 일어나 방문을 잡아당겼다.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버지는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계셨고 그 여자는 그런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다. 아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또 그 조잘거림을 시작했다. 난 방문을 닫아버렸다. 밖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통에 난 놀라서 잠에서 깼다. 밖에선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계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셨고 아버지 역시 그런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다. 현실도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다. 그렇게 두 분은 별거 생활을 하시고 15년 만에 이혼을 하셨다. 한참이 지난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밤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다른 여자랑 껴안고 있는 꿈을 꾸셨다고 했다. 그게 계속되다 보니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 못할 정도의 의부증이 생겼고 아버지는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계속 늦게 오시거나 외박을 하셨다. 어머니의 폭언과 싸움은 계속되었고 참다 못한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거다. 아버지는 시골 할머님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렇게 두 분은 10년 넘게 얼굴 한번 보시지 않고 누나를 결혼시키고 작년에 내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셨다. 솔직히 그때는 난 아버지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하나. 아버지에겐 아무 일이 없었고 그 후로 아버지는 그 집에서 볼 수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달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셨다. 난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누나는 대학에 진학해서 별리서 공부를 하다 외국으로 1년짜리 어학연수를 떠났다. 집에는 어머니와 나 둘뿐이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다. 너도 혼자 있고 심심할 텐데 우리도 개 한 마리 키울까? 나도 심심하고 혼자 있을 때 기분도 찝찝했기에 개가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다음날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고 나는 강아지와 신나게 놀았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강아지가 앓는 소리를 내면서 현관문을 벅벅 긁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려는 것 같았다. 내가 방문을 열자마자 강아지는 내 방 쪽으로 뛰어들어와 책상 밑으로 숨어버렸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강아지와 나는 혼숙을 했다. 아침에 학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강아지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와 달아나 버렸다. 미처 내가 잡을 틈도 없이 말이다. 그렇게 하루 만에 친구를 잃었다. 그 후 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그 여자를 만나야 했다.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으면 난 그 꿈에서 깰 수가 없었다. 허나 그녀는 내 방 앞에 서 있지 않았다. 항상 어머니가 혼자 주무시는 방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다. 난 걱정이 됐다. 혹시 엄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다음날 밤에도 난 그 꿈을 꿨다. 문을 여니 어머니 방 앞에서 또 뭐라고 조잘거리고 있었다. 난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내 방 밖으로 나와 거실에 섰다. 그 여자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다시금 입꼬리를 올리며 뭐라고 조잘거리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난 눈을 질끈 감았다. 몇 초가 지났을까. 실눈을 살짝 뜨니 내 얼굴 바로 앞에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있었다. 내 볼에 닿는 그 여자의 피부는 미칠 듯이 차가웠다. 그 여자는 쉴 새 없이 입을 조잘거렸다.
그리고 내 귀에 그 입을 가져다 대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너무 빨랐다. 그 상황을 피해보려 눈을 감았다. 도대체 저 여자는 뭐라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저 말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들여보내줘. 꿈에서 깨어나고 지친 몸과 더러운 기분으로 학교에 갔다. 방과 후에 버스 정류장에서 옆 학교 상급생과 시비가 붙었다. 난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날 이성을 잃고 싸웠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시비를 붙은 건 내 친구였지만 나도 같이 동조해서 싸웠다. 그렇게 큰 싸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상대방 학생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그 일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적 처벌을 피하려면 싸움에 참여했던 3명에게 3천만 원씩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괜찮다며 나를 다독였고 난 그게 더 죄송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되라고 생각하며 내 방의 방문 손잡이에 전선줄을 걸고 목에 전선줄을 감았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문 밖에서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난 방문 손잡이를 붙잡고 감긴 전선줄을 풀고 깊은 숨을 토해냈다. 어머니는 그 집을 시세보다 1,000만 원 낮춰서 급하게 처분하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주었다. 난 학교를 자퇴해야만 했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렇게 난 그 집과의 악연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가 집을 판 사람에게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우편물이 자꾸 그 집으로 온다고 찾아가라고 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찾아가라고 하셨고 하루 이틀 미루다 근처에 갈 일이 생겨 그 지긋지긋한 집으로 갔다.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한참 벨을 누르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다. 어쩐 일로 여기 왔냐고 묻자 우편물 좀 찾아가라 해서 찾으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 집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다. 이틀 전 밤에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이사 온 집딸이 간질 같은 병이 있어서 애가 잘 놀란다며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자신이 없을 때 애가 발작을 하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틀 전 낮에 집이 시끄럽길래 찾아가니 집을 좀 손본다며 시끄러울 거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다음날 새벽에 앰뷸런스가 와서 그 애를 태워나갔다고 했다. 그 애는 눈이 뒤집혀 입에 거품을 물고 실려 나갔다고 했다. 난 소름이 돋았다. 그냥 거기 서 있는 것조차 싫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 집 바로 밑에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찢어진 장판과 널브러진 벽지. 그런데 널브러진 벽지 사이에 내 방문 위에 붙어 있던 부적이 있었다. 난 쓰레기 더미에서 벽지 사이에 끼어 있는 부적을 보며 얼어붙었다. 내 방문 위에 붙어 있던 바로 그 부적이었다. 그 여자가 내 방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이 부적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그 부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걸 잊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꿈속에서 그 여자는 여전히 나를 찾아왔다. 예전보다 더 자주 나타났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내 방에 있었고 그녀는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이젠 문을 열지 않아도 그녀가 방문을 넘어 나를 응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차가운 시선은 날카롭게 나를 관통했다. 어느 날 꿈속에서 그녀가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침대 옆에 섰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그 차가운 피부가 내 얼굴에 닿는 듯했고 그녀의 숨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 순간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했고 그 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이 내 귀에 속삭여졌다. 나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깼지만 방 안의 공기가 싸늘했다. 그 여자가 여전히 내 방에 있는 것 같았다. 난 이불 속에 숨어서 한동안 꼼짝도 못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너 요즘 자꾸 혼잣말하더라. 밤에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내 방이 아니라 집 전체가 나왔다. 집안은 어둡고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발소리가 너무나 선명했다. 탁탁탁 거실의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녀가 내 앞에 멈췄다. 그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움켜쥐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시 돌아오지 마.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처럼 생생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난 뒤 한동안 가만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방 안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꿈에서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와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겨우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방심했던 내게 다시 섬뜩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집에 늦게 오셨다. 나는 혼자 집에 있었고 컴퓨터로 과제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가볍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오셨구나 싶어 문으로 향했지만 문을 열기 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라면 항상 초인종을 눌렀을 텐데 왜 노크를 했을까? 나는 조용히 현관문 옆에 서서 문 밖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집 전체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벽이며 천장, 바닥까지 온통 빨간색이었다. 그리고 집 한가운데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번엔 웃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그녀에게서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얼굴 바로 앞에 멈춰 서더니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점점 내 눈앞에서 변형되기 시작했다. 눈이 검게 가라앉고 입이 귀 끝까지 찢어졌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겁고 눅눅한 느낌이 들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여자가 여전히 내 방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너 요즘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밤에 어디 나가니? 나는 밤에 나간 적이 없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밤이 되면 내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는 일이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을 모두 닫아도 문이 움직였다. 하루는 내가 방 안에 앉아 있을 때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방문을 확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했다. 하지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내 방의 불이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가 켜졌다. 모니터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분명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번엔 명확히 들렸다. 나는 모니터를 끄려고 했지만 버튼이 먹히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왔다. 거실로 나왔지만 거실의 불마저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며칠 후 나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이사를 요청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그냥 너 혼자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거야. 아무 일도 없잖아. 하지만 몇 날이 지나고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다. 한밤중에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화장실 불이 혼자 켜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결국 우리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이사를 결정한 뒤 어머니와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사 준비를 시작하면서 더 빈번해졌다. 하루는 내가 내 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어딘가에 걸려 빠지지 않는 채 칸 권을 발견했다.
책을 빼내려 손을 넣는 순간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손에 닿았다. 깜짝 놀라 손을 빼니 손가락 끝이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책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녀의 꿈을 꿨다. 이번엔 집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이었다. 사방은 어둠으로 가득 찼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가 천천히 나타났다.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걸어오지도 않았다. 그냥 멀리서 서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눈알이 천천히 돌아가더니 이내 붉게 빛났다. 그녀의 입은 닫혀 있었지만 그 섬뜩한 조잘거림이 다시 들려왔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선 안 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리고 그녀가 사라졌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방에서 뛰어나와 거실로 갔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나 계셨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너도 들었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들었다는 그 소리는 분명 나만이 듣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이 집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서둘러 이사를 했다. 짐을 옮기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이삿짐을 내리는 내내 그 감각은 나를 따라다녔다. 이사를 마치고 새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다행히 새로운 집에서는 처음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과거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가 팔았던 집의 새 주인이 연락을 해왔다고 하셨다. 우편물이 그쪽으로 잘못 배송되었다며 가져가 달라고 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가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다시 찾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벨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문 앞에는 우편물 몇 개가 쌓여 있었다. 나는 문 아래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골목은 비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우편물을 챙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집에 대한 불길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내가 그 집에 있었다. 거실에 서 있었고 방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뭔가를 찾는 듯한 발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울렸다. 갑자기 내가 팔았던 그 집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여자가 그 안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다. 온몸이 비틀린 채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는 이번엔 나에게서 1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붉은 눈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내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목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혀오고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집은 단순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